자, 형을 유죄일 때 형을 면제하고 형을 정합니다. 여기 형 순서예요. 여기서 벌금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벌금을 안 내면 이제 뭐다? 그 노역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역장 유치기는 뭐하고 똑같다 생각하는데 이거 벌금 이러면 돼.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집행면제는 여러분의 특사라는 게 있지, 특사. 뭐 광복절 특사, 뭐 크리스마스 특사, 이걸 뭐라 그래? 특사를 받으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자, 이래놓고 보자고요. 불이익 변경의 순서. 자, 그러면 징역과 금고는 이제 뭐가 더 무거워요? 징역형이 더 무겁죠? 중하죠? 근데 이거는 징역은 가서 일을 하는 정해진 노동량이 있고 금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징역 6개월을 살래? 금고 1년을 살래? 그럼 여러분 뭐로 살까? 징역 6개월 하기 낫지. 가서 일 아무래도 교도소도 1년 있겠어? 차라리 6개월이 낫지. 해서 징역형이 더 중하다는 말은 형기가 똑같았을 때 징역형이 더 뭐다? 중하다는 거예요. 형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형기가 더 긴 거 당연히 중합니다. 금고하고. 그런데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데 이런 판단을 꼭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형식적 고찰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실은 맞는 말입니다. 실질적이. 봐봐. 이따겠지만은 벌금 5천만 원하고 벌금 5천만 원하고 징역 6개월이 어느 게 더 중하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더 중해? 징역 6개월이 더 중합니다. 왜? 징역형이 더 무거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없는 놈한테는 뭐가 더 무거워? 벌금 5천만 원이 더 중합니다. 없는 놈한테는. 그렇죠. 하지만 이정희한테는 뭐야? 징역 6개월이 훨씬 더 뭐다? 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중하냐 안 중하냐는 현실적으로 뭐한다?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보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연홈으로 기준하고 시험 볼 때는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은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원래는 법정에서는 뭐로 해? 실질적으로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래서 실질적 고찰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보고 너 벌금 1억 낼래? 교도소 1년 있으려고 나 1억, 자, 교도소가 1년 삽니다. 나가. 돈 1억이 어디가 있어? 그쵸? 그런데 만일에 재벌들한테 1억 낼래? 가 1년 살래? 그러면, 10억도 내지 차라리. 이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노역장 유치기간 항상 뭐로 본다? 벌금으로 보세요. 요거는. 자, 그러면, 징역형을 벌금으로 변경했으니까,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경하게 변경된 겁니다. 징역형을 뭐로 바꿨습니까? 벌금형으로. 그러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을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징역 1년인데 벌금 2천만 원 바꿨으면서 노역장 유치기간, 만약 벌금 안 내면 노역장 유치를 1년 6개월 해놔버린 겁니다. 이게 경하냐 중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벌금 내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거는 경하게 바꿔진 겁니다. 노역장 유치는 뭐로 봐라? 벌금으로. 벌금형이 감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라도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50일을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60일로 바꿨습니다. 경하게 바꿔진 거죠? 이 말인데. 노역장 유치는 문제 삼지 마세요.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50일.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 쳐준 거죠.
벌금 300만 원, 노역刑 60일은 하루 뭡니까? 얼마 쳐준 거죠, 이거는? 5년은 쳐준 거죠. 환산 기준액이 더 낮아져 버렸죠? 그래도 뭐다? 일단 벌금이 줄었으니까 벌금이 경하게 변경된 겁니다. 약식명령은 중한 종유형을 선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검사가 다른 사건을 병합해버렸습니다. 합쳐버린 겁니다. 이 멍청한 자식이. 여기다 다시 할 거야, 약식명 하면서. 징역형 선고 못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금 350만 원을 약식명 받은 피고인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검사가 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멍청한 자식이. 이걸 병합해버리니까 뭐가 돼? 1심에서는 300 징역형을 선고 못 해버립니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죠.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잖아요. 약식명령에서는. 근데 중한 종류, 이것보다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벌금 100만 원입니다. 아, 줄었네요. 그런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2년이니까 실제로 교도소 가 안 가? 안 가죠. 왜? 집행유예 교도소 안 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벌금이 300에서 얼마로 줄어든 거야? 100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경하게 바꿔진 겁니다. 맞죠? 집행유예니까 교도소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보다 더 많게 선고할 수 있죠. 약식명령에서만 그럽니다. 또 중한 벌금형 선고할 수 있다. 뭐만 안 돼? 중한 종유형은 안 됩니다. 갑은 A 사건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정식재판에서 검사는 B 사건을 추가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괜찮죠? 갑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A 사건과 B 사건과 이게 함정 문제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쳤으면 징역형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 C 사건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별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C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 선고. 이건 당연히 C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재판받은 거잖아요. 징역 4년. 그래서 항소심 몇 년 바꿔진 거야? 3년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한 문제야? 약식명령 나왔고 징역형 나오면 무조건 안 돼. 이 사람 잡기 위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별개 사건이야. C 사건은. 시험에 C 사건 안 주어집니다. C 사건 주어지면 틀린 놈 이상한 놈이지. 이렇게 안 주어주고 말로 싹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풀어놓으니까 뭐야? 이게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A, B, C 주어지면 틀릴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C 사건은 지금 약식명을 받은 사건이 아닌데 C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징역 4년 받은 사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요 경우를 뭐한다? C란 말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이렇게 낼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몰수 추징입니다. 여러분의 몰수를 못하면 이제 그 금액만큼 뭐가 들어가?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징은 몰수와 똑같은 거예요. 추징. 몰수와 추징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서 바꿔 선고하든 뭐는 아니다.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몰수를 추징으로, 추징을 몰수로. 그러면 당연히 추징도 형벌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1심에서 선고한 추징액보다 항소심이 더 많으면 안 되죠. 이것도 형벌이니까 추징도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5번은 조금 조심합니다. 5번.
여러분의, 성범죄자들, 뭡니까? 전자발찌 차죠. 전자발찌. 이 전자발찌를 찬다 할지, 또는 성폭력 범죄들 가서 강의 들어야 됩니다. 성폭력 킬로그램 이수면 강의 들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형벌 아니죠. 전자발찌 형벌 안 되나요? 없잖아요, 형벌에. 그리고 가서 이제 법원에 가서 강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죠. 근데 판례가 이거를 형벌로 봤어요. 불이익변경에서는 이건 실질적으로 전자발찌 하면 진짜 이거는 미쳐볼 노릇이죠. 이거는 불이익한 걸 봅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하고 뭐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받잖아요. 이거는 뭐다? 불이익한 걸 보세요. 형벌 문제로 보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야, 형식은. 자, 그래서 자 봅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입니다.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 전부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는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항소한 거야? 피고인만 항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해. 꽤 많이 나옵니다. 경찰직 시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틀린 사람 이해가 안 가. 봐봐. 이것도 경찰직 많이 나온 문제인데, 봐봐.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1심에서 징역 15년에 5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2심에서 징역 9년에 5년의 신상공개 명령과 6년의 위치 추지 전자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이익합니까? 안 하고 상식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죠. 징역 15년이 9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1심에서는 없었던 신상공개랄지 전자장치 부착이 1년 더 늘어났지만 이것보다는 징역이 무려 몇 년이나 줄었습니까? 6년이나 줄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경하게 변경된 겁니다.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이 전자발찌 부착은 검사가 이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1심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항소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가 1심 청구 안 했습니다. 항소심이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경우는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검사가 청구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심에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거 약간 좋은데 갑자기 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과 이수명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없던 게 추가되어버렸죠. 이건 불이익하게 된 거다. 자,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 거 한번 봅시다. 집행유예를 박탈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부 기억입니다. A 사건에서 징역 1년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도소 안 가죠, 지금. 근데 피고인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A 사건에 징역 1년을 선고해버렸어요. 실형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보면 줄어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교도소 가야 됩니다. 집행유예를 없애버렸잖아요. 훨씬 많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1심에서는 교도소 안 가잖아.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근데 2심에서는 교도소 가야 되잖아. 집행유예를 없애버렸으니까.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고요. 그 니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조심합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봅니다. 집행유예와 집행면제는 어느 게 더 경합니까? 앞에 게 경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고유예가 그러니까 제일 경한 게 뭐야? 형면제. 그 다음에 뭐다? 선고유예. 그 다음에 뭐다? 집행유예, 집행면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집행면제로 바꾸면 형이 더 뭐다? 중하게 변경된 겁니다. 집행유예를 뭐로 바꾸면? 집행면제로. 됐죠? 그럼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준 이유는 요 그림 보고 이해해라 이 말이고, 실제 이 사건하고는 잘 안 맞아요. 무슨 말이 이거 이런 사건입니다. 이 집행면제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사건의 집행면제입니다. 여기 이 집행면제가 아니에요, 실은. 이 사건 집행면제는 군인들 있죠. 군인들은 마지막에 이제 재판이 확정되면 군인들은 군 그 사령관의 형 집행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군 사령관이. 군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딱 확정돼도 그 사령관이 뭡니까? 형을 다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군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한다? 집행유예 군인이 확정됐어요. 집행유예가. 근데 얘가 이제 뭘 한 거야? 항소를 한 거야. 아이씨.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박탈해버리고 항소심에서 뭘 바꾼 거야? 군재판부에서 집행면제를 선고한 겁니다. 이게 경하게 바꿔진 거냐? 중하게 바꿔진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뭐렇게 바꿔진 거야? 중하게 바꿔진 거죠. 집행유예가 더 훨씬 뭐다? 경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요. 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과자가 안 돼요. 집행면제는 전과자가 됩니다. 왜? 이 선고 효력이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3년 이내에 범죄를 하잖아요. 그건 누범 아닙니다, 그거. 근데 집행면제 후 3년 이내에 범죄하잖아요. 그건 누범입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2번 가중돼 버려요. 2배나. 그래서 집행유예가 훨씬 경합니다. 무엇보다? 집행면제보다. 요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없었던 부가형.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새로운 형, 몰수나 추징하는 것은 안 될 겁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입니다. 3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경의 판결 맞아요. 1심에서는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입니다. 추징금 2,600만 원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으면 분명히 뭐다? 경하게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이게 경하냐 중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로 바꿔주면서 벌금 5천만 원을 더 내라 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람은 뭐다? 중하게 변경됩니다. 여러분 돈 5천만 원 모으려면 여러분 경찰 해가지고 5천만 원 메우려면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해서 떼고 나면 한 달에 한 150 저금한다 하더라도 150 그 저금하면 많이 거지야. 몇 년 모아야 돼? 2년 모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알겠죠? 그냥 공무원들 같으면 여기 낫지요. 왜? 교도소 안 가면 법무면 되니. 근데 진짜 막노동한 사람 뭐야? 차라리
징역 가서 얼마지? 1년인가? 1년 6개월 살고 오지 가서. 그래서 이건 더 중하게 변경된 거란 말입니다. 벌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4번입니다.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이 됐는데 항소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자, 3번하고 다른 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거잖아요. 3번은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5천만 원 선고해버린 거죠. 이건 더 무겁게 바꿔진 건데 4번은요. 벌금형을 뭐로 바꿔준 거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꿔준 겁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한테는 좀 더 경하지 않을까요? 벌금 500만 원 하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나는 선택해라 그러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택하겠습니다. 벌금 500만 원 안 내고.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이 500만 원.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조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아닌지 화끈하게 500만 내고 싶지 그냥.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일반 사람은요. 벌금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뭐가 더 유리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뭐하다? 경할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를 뭐로 때려버린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에 가깝습니다. 벌금형 선고한 것은 안 됩니다. 6번째 별표. 이게 바로 엊그제 나온 판. 이거 당연히 책이 없습니다. 내가 별표엔 책이 없다는 겁니다. 별표라는 것은 지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눈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책이 없고 기출문제도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불이익하지 않을까?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징역 1년에 항소심도 1년 하면서 갑자기 1심에서 없었던 얘가 이제 그 성범죄자인데 장애인시설에 취업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같은 시설 같은 데 취업 못 합니다. 1심에서는 눈 감아줬는데 선고를 안 했는데 2심 선고해버린 겁니다. 이게 불이익하죠. 장애인 시설의 그 취업 제한은 지금 뭐가 아니죠? 형벌이 아니죠. 그래 괜찮다 생각한 거야. 누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의 취업은 먹고 사는 거죠. 취업에 밥 먹고 살잖아요. 이거에 어떤 데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불이익한 거랍니다. 알겠죠? 불이익하게 변경.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아까 다시 한번 이 말이 길이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죄는 더 무겁게 할 수 있어 없어? 범죄에 무겁게 한 게 없습니다. 뭐만 안 무거우면 돼? 형벌만 안 무거우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말은 막 비비고 한단 말이야. 헷갈리게 하려는데 핵심 뭐만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형벌만 찾고 있으면 돼. 형벌만. 그래서 이건 내가 길게 해놨지만 말 비비 까놓은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현재 봐봐. 일제 일부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경우 전부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은 전부 다에 대해서 심판하여 무죄 부분을 유죄 판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고인만 항소를 해도 무죄 부분도 뭐한다? 심판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항소심이 이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해서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피고인만 항소한 겁니다.
항소심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뭔만 안중하면 돼? 형벌만 안중하면 됩니다. 형벌만. 일부 무죄 부분을 전부 유죄를 하던 관계가 없어. 뭐만 안중하면 돼? 형벌만 중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갑은 을에게 담보도 없이 10억 대출 받았습니다. 그 을은 1월, 2월, 3월에 10억을 계속 이제 3번에 인출했는데, 여기 이제 그 1심에서는 1월 것은 무죄, 2월, 3월은 배임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갑이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야 임마 1월에 대출하고 당연히 유죄잖아 이랬단 말이야. 할 수 있냐 없냐?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안 초과 안 하면 돼? 징역 2년만 초과 안 하면 됩니다. 형벌만 다 안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또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 적용을 주의 예비 1차, 2차입니다. 주의가 1차고 예비가 2차 기재입니다. 2차로 구하는 경우에 2차 예비적 사실이 유죄가 인정되고 그 부분에 피고인이 상소를 했습니다. 2차 기재 부분만. 그럼 요거는 그 예비적은 사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적도 같이 상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적 부분을 판단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안중하면 돼? 형벌만 안중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형벌만 안중하면 됩니다. 또는 3번처럼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대해서입니다. 포괄일죄 중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를 했습니다. 피고인만. 상고심으로부터 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받은 부분,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 판단하여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할 수 있다 했을 때 형만 안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심 판결은 뭐가 있어? 기속력이 있어요. 기속력이. 그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만 파기해석했죠? 그럼 그것만 심리해야 됩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건 기속력 때문에 그래요. 일심법원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범죄 사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무죄 부분은 원칙적으로 심판할 필요가 없겠죠.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추징은 뭡니까?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몰수와 똑같은. 그래서 또 당연히 불이익금명금칙이 적용이 되고 2번입니다. 유죄 판결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때 상급심에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새로 고지한 것은 여러분의 신상 제출 의무라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주로 이 성범죄에 대한 건데 이거 들어가 버리면 돌아버린다. 이게요 6개월마다 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전신 칼라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칼라로 찍으면요 관할 경찰서는요 초, 중, 고 어린이집에 일단 통지를 합니다. 6개월마다 이 새끼 어디 산다고 칼라로 찍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정보 공개가 되면요 거의 실제로는 나중에 그 사람들 코로나가 좋을 겁니다. 왜?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잖아. 요거 되면 진짜 저 어떤 아파트 같은 쫓아내버립니다. 막 주민을 항의하고 그럽니다. 자기 아파트에 다 삽니다. 누가 산다는 걸 알아요. 왜 합니다. 이건 당연히 없던 거 하면 불이익해 하지 않아. 이건 당연히 불이익합니다. 그렇죠? 거의 이거는 교도소 한 것보다 더 잔혹합니다. 이거 신상정보는요. 여기는.
그 성범죄들한테 많이 합니다. 이게. 그 다음입니다. 피고인만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면은 당연히 불이익변경 금지 정되지요. 또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고. 여러분, 원심이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 취재 전자받지 부착명령 기간만 1심보다 아까 형은 똑같은데 뭐만 늘어난 거야? 전자발치 부착명령만 늘어나면 당연히 뭐다? 불이익하죠. 불이익합니다. 2번 불이익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 바로 2번의 3번 문제네요. 맞죠? 맞잖아요.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면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죠. 그대로 재판해야 되죠. 파기된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됐습니다.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불이익 변경 아니죠? 벌금형이 줄어들었으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 소송 비용은 형벌 아니라 그랬었죠? 이건 불이익과 관계없고요. 4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여기 시험장에서 이제 돌아버립니다. 집행유예를 뭡니까? 없애고 벌금 1천만 원 선고했단 말이에요. 이건 찍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대신에 뭐 살아라? 벌금 1,000만 원 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판례인데요. 돈 많은 놈이었는가 보지. 차라리 1,000만 원 화끈하게 내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경하게 변경된 거. 불이익 아닙니다. 4번. 그래서 여기 이 문제 볼 때는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이미 있던 문제예요. 여가 이제 여러분 19년도 문제니까 몇 년도까지 봤어야 돼? 18년 문제까지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4번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답을 4번은 찍어 들어간 거예요. 5천만 원 아닙니다. 5천만 원 당연히 뭐야? 중하게 변경된 겁니다. 3번.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이거 이미 나왔어요. 보니까 금년에 시험에. 아까 그 장애인 시설 취업 기간 더 길게 늘어나 버렸죠. 이거 안 된다. 불이익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 지난 후 새로운 형을 정한 원시 재심 판결 선고했다면 그 재심 판결형이 원심 판결형보다 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변경이라니 이거는 지금은 그냥 간단히 맡겨. 내가 다음 주에 이 재심할 때요. 오늘 재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써진 글대로 봅시다. 재심 판결형이 원판결형보다 뭐하지 않으니까 중하지 않다 하면 그것만 기도합시다. 앞에 다 던져버리고 여기만 기포 두단 말이야. 재심에서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 적용되거든요. 재심의 판결의 형이 원판결형보다 뭐하지 않다? 중하지 않으니까 불이익 변경에 위반되지 않죠? 이렇게 맞아는 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때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 선고할 수 있죠. 뭐만 한데 중한 종류가 안 되지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4번 피고인만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이렇게 계속 나왔죠. 이거 당연히 뭐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됩니다. 자, 21년도 경감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했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소심은 뭔만 심의? 피고인 상소한 부분만 뭡니까? 무죄 부분에서 심리 판단할 수 없죠. 여기는 그 다음 2번입니다. 일제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일제입니다. 일제. 이때 유죄 부분도 같이 상고심에 뭐한다? 일제 일부에 대한 전부 상소되잖아요. 근데 1번은 왜 안 됩니까? 일제 일부인데 여기는 뭐 때문에? 무죄 부분도 같이 판단해버리면 불이익변경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봐봐. 포괄일죄든 1번은 포괄일죄 일제죠. 예? 포괄일죄니까 2번도 일제인데 자 결론은 1번 2번이 일제 일부에 대해서만 뭘 했어? 상소를 한 거예요. 일제 일부분만.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부분만 상소하면 전부 다 상소한 거로 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1번에 이쪽은 유죄, 이쪽은 무죄란 말이에요. 일부 무죄인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만 뭘 했어?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죄 부분은 뭐 하지 마라? 심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못했다가 심리를 해가지고 이제 형을 선고할 때 중한형을 선고 안 하면 되죠. 그럼 되잖아. 아까 심리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대통령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 잘못하면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까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불이익변경 때문에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뭐 하지 마라? 대통령대로 심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번은 지금 불이익과 관계없죠. 왜? 누가 상소한 거니까? 검사가 한 겁니다. 검사만. 이건 관계없어요. 검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일제 일부에 대한 상소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상소가 돼서 판단하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다 가는데 불이익 변경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 부분만 했을 때는 무죄 부분은 대승대로 말하지 마라. 심리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심리해서 판결을 때려붙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형이 만일에서 중하지 않다면 뭐 하지 않다? 불이익 변경 위반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해서는 안 되는데 얘가 해부를 수도 있잖아 만일에. 그랬을 때 형을 선고할 때는 뭐 하지 마라? 중한형을 선고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심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이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선고한 것은 불이익하죠.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못 바꾸면 선고유예는 선고 안 한 거니까. 4번 집행 면제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면제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경하게 변경된 거죠? 집행유예가 더 경하잖아요. 집행 면제보다. 그래서 여러분 4번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식 절차만 할게요. 약식 절차는요. 이건 좀 체크를 해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직결심판이 지금 다음 주에
약간 언급을 하겠는데 경찰직에 무조건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옵니다. 직결심판이. 이걸 못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손을 좀 봐야 될 법조문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한 3년 동안 좀 직결심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직에. 안 나온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최근에 안 나온 건데 어쨌든 그래도 경찰직 시험 볼 때는 직결심판은 읽어는 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결심판 대신에 최근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 약식 절차가 나와요. 지금 대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공소를 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이제 사건을 심리하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여기를 줄여서 우리는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갑자기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청구해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서면 심리합니다. 공개 재판 안 합니다. 서면 심리를 합니다. 여기서 서면 심리를 합니다. 공개된 법정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샥 보는 겁니다. 봐가지고 약식 명령을 합니다. 여가 이제 다른 걸 못 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3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못 합니다. 아니면 이 약식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보니까 무죄더라면 죄가 없더라는 거야. 무죄. 아니면 재판 도중에 사람 죽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겠다라는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죄 사유가 있다 할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다 할지 뭐 여러 사유가 있을 때는 공판 절차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약식 절차라고 하는 건데 약식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분이 2개밖에 없습니다. 약식 명령과 뭐하고 공판 절차 이행.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거는 절대 못합니다. 무죄 판결 못합니다. 무죄 판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공판 절차 이행입니다. 다른 거는 못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공판 절차를 통해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만으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해서 이걸 약식기소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 재량을 하는 거고 그럼 약식 절차와 공판 절차 차이점은 제일 먼저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못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범죄 사실을 바꾸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바꿔버리면요, 피고인이 변경을 하면 이제 검사가 다시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 변경 내용을 막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검사 출석 안 합니다. 변경을 못 하고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정식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 서류는 언제 제출해야 되냐면 공판정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왜? 피고인 앞에서. 근데 여기는 공판정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검사가 공소하면서 약식명령 청구하면서 모든 증거를 만다 한꺼번에 제출해 버립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적용되지 않고요. 여러분 나중에 전문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뭐 서서히 정해놓기 바래요.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 이들이 말하는 걸 뭐라 그래? 진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목격자, 피해자, 범죄자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말을 뭐라 그래? 진술이라고 합니다. 진술. 그러면 이들이 말한 거를 증거로 쓰려면은 당연히 뭐야? 이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 본래 증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온다는 걸 뭐라 그래? 한문으로 내
본인이 내왕해라는 겁니다. 법정에 내왕. 내가 안 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증거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죠. 아니 본인이 안 나오고 목격자가 안 나오고 다른 친구가 나와서 내 친구가 봤다던데요? 신빙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여기는 뭐라 그런다? 전문 법칙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어디로 와야 돼? 공판정으로 와야 됩니다. 이건 무슨 증거? 본래 증거라고 그래. 본인이 와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약식 절차는 공판정이 없잖아.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공판정이라는 게 없잖아. 공판정이. 공판할 때는 본인이 여기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여기로 와야 돼. 올레자. 안 오면 안 돼. 안 온 걸 무슨 증거? 전문 증거라 그래. 그건 증거 사용 못한다. 근데 여기는 전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올 수가 없잖아. 서면으로 하니. 그 말이에요. 일단 여기는 당연히 신문이라는 게 없을 거고요. 신문. 뭐든 사람이 뭘 신문합니까?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 판결은 못합니다. 오로지 약식 명령 아니면 뭘 한다? 공판 절차 이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 재판 못합니다. 이거를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자백만 갖고 벌금형 선고 못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백만 갖고는 재판 못합니다. 이런 거 있고요. 자,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서 검사 청구가 있으면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과료 뭐한다? 몰수. 그리고 여러분 추징은 몰수의 일종이죠. 추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벌금형이란 법정형이 법에 정해진 형이 벌금, 과료, 몰수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즉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이게 법정형인데 검사가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택을 해서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약식명령 청구할 수 있고 절차.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언제 하는 거야? 공소제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공소제기에 동시에 서면을 하고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도록 인정될 때는 법원은 약식명령을 한 게 어디로 보내면다? 공판 절차라고 이행을 합니다. 보냅니다. 일로 보냅니다. 약식 절차에서 법원은 약식 명령만 할 수 있고 다른 재판은 그 사건을 공판 절차로 이행하여 공판 절차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약식 절차에서 무죄 사유가 있으면 무죄 재판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 그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약식 명령과 공판 절차 이행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법원은 공판 절차로 이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공판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뭘 해? 공격을 하면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방어를 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붙어야 되잖아요. 공판 절차에서는.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를 하려면 검사가 무엇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알려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공소장 부본서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범죄로 공소 제기했다는 이 부본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공소 제기하면서. 그럼 법원이 이 부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피고인은 압니다. 아, 검사가 나를 이런 거로 공소 제기했구나. 그러고 가서 뭐 한다? 방어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소 부본서에 적어지지 않은 내용은 검사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려면 뭐 해야 돼? 공소장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약식명령 할 때는 공소장 부본서를 제출 안 합니다. 왜? 피고인이 뭘 못하니까?
황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공판 절차로 이행을 하면 뭐가 돼야 돼? 이제 공판 시작되니까 공소장 부분서를 보내줘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사건을 공판 절차로 이행할 때는 검사는 5일 이내 부분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입니다. 약식 명령을 받으면요, 이 사람은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정식 재판, 그러면 이 명령서라는 걸 받았죠. 지금 약식 명령서라는 걸 받은 거예요. 약식 명령서를 받았잖아요. 이제 약식 명령 받고 이제 그 재판서가 어떨 거 아닙니까? 그 명령서에는 뭐가 기재가 되냐면 자신의 범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뭐라는 걸 알아 몰라? 이미 압니다. 이때는 부본서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미 범죄 사실을 알고 있잖아. 송달 안 합니다. 조심. 다시 한번. 공판 절차로 이행했을 때는 공소장 부본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공소장 부본서를 맞지 않는다? 송달 안 합니다. 공소장 부본서가 뭐 하는 거라고? 검사가 공격할 내용을 뭐라고 적어놓은 걸 부본서라고 합니다. 방어 준비를 해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방어 준비할 필요가 있죠. 검사가 뭐를 공격했는가를 찾아내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미 알고 있죠. 명령서를 받았어. 명령서에 써져 있거든, 범죄 사실이. 말입니다. 약식 명령은 이건 유죄 판결입니다. 일종의 유죄 판결입니다. 집행력 있고 판결 효력인 기판력, 재심 대상 되고 이거는 그럼 판결인데 왜 뒤가 명령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약식 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판결이 아닙니다. 그럼 명령입니까? 명령도 아닙니다. 왜? 명령 갖고는 형벌을 선고 못해요. 형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판결로 해야 됩니다. 그럼 약식 명령은 뭐냐? 그래서 약식 명령은 그냥 약식 명령입니다. 약식 절차의 독특한 형식의 재판입니다. 약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벌금, 가허료, 몰수, 간합도 할 수 있고 약식 명령의 방식인데 명령서에는 뭐를 적냐 이 말입니다. 범죄 사실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조 몇 항이라는 거, 형벌을 적고 7일 이내 정재판 청구를 명시하는데 뭐를 안 적냐면 증거 요지를 기재 안 합니다. 여기 조심. 가운데 끼어들어서 약식 명령서에 기재되는 거 했을 때 이건 나오면 다른 거 읽지 말고요. 증거 요지 있는가 보세요. 증거,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증거 요지가 있나 없나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 이러한 약식 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은 포기 못합니다. 사전에 검사에게 나 포기한다 이 말을 못한다는 거고요.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을 한 법원에 원심법원이겠죠?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식 재판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제 검사 피고인의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명령시가 아니라 명령서를 만다 받았을 때입니다. 도달시입니다. 명령시 아니고. 그리고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이제 판결 효력이란 나온 게 나옵니다. 기판력이 나오는데 여기를 조심. 기판력 무슨 말 이 말입니다. 약식 명령서에는 12월 29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누구누구는 뭐 도박을 해가지고요 벌금 500만 원 내라 이렇게. 근데 판사 뭐 김개똥 있어요. 그럼 여가 이제 그 명령서 적어놓은 29일이 뭐다? 이걸 명령한 날짜죠. 요걸 명령시 명령을 발행했다 해서 뭐라 그래?
발령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명령서를 보내주면 우편으로 오죠. 우편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연말이고 그러니까 늦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에게 도달한 것은 아마 1월 한 10일쯤 도달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 명령서 도달시, 명령서 송달시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 재판이 언제부터 7일이냐 이 말입니다. 명령시부터냐 도달시부터냐 이 말이. 언제부터야? 도달. 자기가 방 받아야죠. 재판하셔서 여기서부터가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판령, 판결효력은 어느 날짜에 나오냐? 이 날짜에 나옵니다. 발령시에.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판력 발생 시점 언제부터라고? 12월 29일 발령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냈는데 도박이 그 다음에 또 발견될 수도 있죠. 또 발견될 수 있잖아. 그럼 만일에 이 도박이 11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그러면 요 12월 29일 이전에 한 거죠. 이때는 일로 흡수가 됩니다. 이건 처벌 안 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한 거죠. 이건 이 판결 이후에 한 거죠. 이건 새로운 범죄로 새로 처벌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기준점을 뭐라 그런다? 기판력이라. 기판력이라. 기판력의 시점 언제다? 도달시가 아니라 발령시. 그 명령 써진 날짜고,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명령시가 아니라 언제라고?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구속 피고인은 이 재판서를 교도소장에 제출하면 되고, 니을 명령서를 받고 정식 재판 청구할 때는 공소장 부본서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 재판입니다. 이제 공판은 똑같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피고인 소환받고 이회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고, 정식 재판 청구했다 할지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할 수 있고, 한 번 취한 거는 재청구 못할 거고요. 정식 재판 피고인은 포기 못합니다. 뭔 말 수 있어? 취하라는 것은 일단 재개입하는 건 할 수 있고, 기각결정. 정식 재판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위반되면은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제 그 청구가 적법하면은 뭐야? 공판 절차로 심판하면서 이제 드디어 정식 재판 1심, 2심, 3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 청구는 상소 아닙니다. 그냥 약식 재판이 말 그대로 재판이 아니 대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 재판하고 1심은 상소라는 관계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등해요. 동등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약식 명령에 대한 재판 명령은 정식 재판 판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약식 명령 의미가 없죠.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의 효력입니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되거나 취하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이제 판결과 똑같고, 아까 그 형, 상향, 종류, 중한종 선고 못하는데 지금 뭐 읽어보면 되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 명령 고질입니까? 송달 받은 날입니까? 받은 날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2번은 오늘 지워도 되겠죠? 2번은 지금 계속 최근에 한 연수하고 있네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은요, 오늘 처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꼭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쉽게만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허가 술집을 했다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재판하려고 봤을 거 아닙니까? 봤던 이 사람이 2017년에 포괄일제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약 10명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2017년도 약식명령은 그 전에 효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제니까 포괄일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거야? 이미 2017년에 뭐 한 거야? 이미 재판을 한번 받은 겁니다. 이미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다시 재판 못 합니다. 그러면 뭐만 재판할 수 있어? 요 이후 것만 뭐 한다? 2017년부터 18년부터 2020년 것만 요것만 뭡니까?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일지를 몇 개로 나눠줘? 2개로 나눠집니다. 여기 긴점이 언제라고 이제 아까 발령시 명령 써진 날이 아마 이 써진 날짜 이 긴점을 해서 그 전에 것과 이후 것으로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건 재판 못 합니다. 이거는 이미 판결을 받아버린 거잖아. 이것도 재판은 뭐가 돼? 이중처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처벌받은 거 또 공소제기하잖아. 그럼 법원에서 면소 판결한 거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 버립니다. 요것만 재판합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합니다. 이거 시험 보는 이건 경찰직에 무조건 나온다고 해야 돼. 소송법서 안 나오면 하다못해 어디서 나와? 형법에서라도 나옵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한 데입니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 기판력이 언제야? 고지시, 명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 이전 건 재판 못하죠?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무슨 재판하는 거야? 면소 판결이야. 재판 못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약식명령 정책 청구 피고인 못합니다. 4번 피고인이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 선고할 수 있죠. 중한 종류형을 선고 못할 뿐이죠. 2번 약식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검사 청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벌금, 과료, 몰수고 약식명령 청구할 때는 증거물과 증거서를 한꺼번에 다 제출하라 했었죠. 이건 따로 제출 안 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 약식명령이 할 수 없거나 적당치 않으면 공판 절차 이행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게 정식 확정 판결과 효력이 똑같습니다. 금년 1차 문제네요. 약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네요. 1번이에요. 자, 법원은 관할에 속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 시사 없이 자, 1번이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벌금, 과료, 몰수입니다. 구류는 안 돼요. 구류는 깜빵 가는 겁니다.
구류는 섬에도 어떻게 사람 깜빵 보냅니까? 안 됩니다. 구류는 꼭 공판 절차 거쳐야 됩니다. 구류는 사람 감옥에 보낸 거예요.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자, 여러분, 변호인이 잘못한 것은 누구 잘못한 거라고? 피고인.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믿고 피고인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피고인이 잘못한 겁니다. 2번 틀렸어요. 이런 것은 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내가 항상 변호인이 잘못 누가 잘못한 거야? 피고인. 국선 변호인이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한 거야? 법원이. 네, 그렇지. 3번.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송달 안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송달하면 돼? 피고인에게. 3번이 맞고. 중한형 선고할 수 있죠? 중한 종료형을 선고 못할 뿐입니다. 4번. 약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1번. 약식은 이제 벌금, 과료, 몰수인데 이게 법정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즉결 심판은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건 이제 기판력 있고, 뭐, 그건 뒤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3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청구한 사건에 피고인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나중에 배울 증거동기가 간주된 건 나중에 법무할 거고. 그 다음에 4번인데 나는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찰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이거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버리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서? 직결심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직결심판에서는 어차피 직결심판은 누가 단속해?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경찰들이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상 없어? 피의자 신문 조서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상방뇨한 놈 시인 받고 집에 보내잖아. 술 먹고 고성방가한 놈 집에 보내잖아. 사인만 받고 보내잖아. 그거에는 무슨 증거가 있어? 만약 내용 뭐이라니까 증거가 없다 해버리면 큰일 나지. 나중에 배울 거야. 있어. 꼭 하고 있어. 4번 틀리면 안 돼. 큰일 날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만 하고 오늘 그대로 하겠습니다. 검찰 7급 승진, 검찰 5급입니다. 5급. 5급이니까 얘들은 이제 좀 고급스러운 문제니까 문항이 5개예요. 5급짜리 시험들은 문항이 5개입니다. 뭐 변호사랄지 법원 행정고시리 행정고시 문제들입니다. 봅니다. 얼마나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피고인, 검사 다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너무 간단합니다. 피고인만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 중한 벌금형 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중한 종료형을 선고 못할 뿐이지.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효력을 잃고. 자, 5번 또 나왔죠. 포괄일제 관계는 일부에 대해서 뭐가 있어? 약식명이 확정되면 두 개로 나눠지죠? 그 이전과 뭐로? 그 이후로. 그 이전 건 재판 못하죠? 그 이전 거에 대해서 무슨 재판해야 돼? 면소. 그 이후 거만 유죄무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이고요. 좀